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5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6% 상승하면서 양 증시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4,500억 정도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었고요. 2,600선을 넘고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크게 수급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상승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우와 나스닥은 월요일에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니케이라든지 아시아 증시는 지금 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00을 넘어가고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요. 이제는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넘어가지 못했던 구간을 넘어가면서 코스피가 드디어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같이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추세로 진입을 했고요. 2700선을 이제 진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봉 입장에서는 20월봉선을 넘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분위기이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법한 구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3,300포인트까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금리에 대한 상태가 중요하죠. 금리가 아직까지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상 FOMC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이 아직까지는 올해 안에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응을 이 3,3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하에 대한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의 기대감으로 좀 이제 반등이 얼마나 강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하나둘씩 이제 걷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디폴트 이슈도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격화하면서 이제 휴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화하면서 마지막 이제 전투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휴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코로나, 전쟁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이제 증시에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걷어지면서 전형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추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매입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약간 매도를 했지만 전날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는 전반적인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870포인트고요. 또 이제 900포인트까지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V자로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테마 위주로 좀 급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또 절반 이상을 지금 반등을 시켰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또 뚫어가면서 코스피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고점은 좀 탈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상황과 그런 시장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절선을 유지하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2차전지 관련 테마들도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만약에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몰려온다면 이 지수에 대한 반등도 조금 더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요 정도 수준을 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도 오늘은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1307원으로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지금 환율이 운용되고 있는 가격으로 보면 1300원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98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환율이 1250원을 한번 깼다가 다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1300원 초반 중반대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300원대를 오늘 이제 다시 하방으로 밀어내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미국 디폴트 상황이라든지 그런 글로벌 국제적인 이슈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다 보니 이제 환율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인상을 끝내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이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환율도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환율은 결국엔 11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1.92달러, 70달러를 지금 회복하고부터는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은 계속 이제 떨어지다가 68달러 정도를 찍고 지금 이제 미국의 디폴트 해결과 그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면서 평소 수준의 유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을 했던 이유가 사우디가 이제 자발적 감산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펙 회의에서 지금 사우디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같이 감산에 추가로 감산을 한다라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이 국제유가에 따라서 지금 사우디의 재정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사우디가 이제 감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감산한다고 해서 이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셰일가스가 생산이 되면서 그 사우디의 추가 감산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이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유가는 계속 이렇게 낮게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런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런 새로운 쪽에 이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좀 가격 변동이 갑자기 이제 크게 진행이 되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80달러 수준. 그래서 일단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뭐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큰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유로톡스 0.02% 정도 상승하면서 보합 수준입니다. 채권 금리도 한번 확인해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7%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3.7%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되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7%대를 유지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이상 크게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안정감을 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시장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10원 상승해서 3.1% 상승했고요. 16,9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부터 후반까지 계속 이제 가격대를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7,000원대를 또 근접시키면서 이 박스권 고점을 또 이제 탈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시간의 가격도 17,000원을 찍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뭐 평소보다 조금 증가했는데요. 뭐 여기가 우리가 아주 주목할 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별 거래량 50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평소보다는 조금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200만 주, 300만 주대를 거의 유지를 하다가 500만 주대로 이제 거래가 좀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좀 거래량이 많을 때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된다라고 느낌이 올 만큼은 1000만 주는 확실히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1500만 주 정도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진행이 되어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거래량이 500만 주대라고 한다면 전체 주식수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회전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결국에는 주가를 올릴 만한 그런 매수 세력이 붙어준다면 이렇게 언제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많아서 그리고 매물이 많아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때가 되면 거래량을 그렇게 많이 터뜨리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15,000원대를 바닥을 한번 찍고부터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벌써 이제 조금씩 기다려 보니까 17,000원대를 회복하기 직전까지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60일선도 이제 뚫으면서 지금 웬만한 이평선들을 다 이제 넘어서 자리를 잡았고요. 21선이 위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골든 크로스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17,400원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 양온구름과 우문구름 사이 이 매물대가 적은 수준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은 사실 이 241선인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41선을 넘어간다면 이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241선을 지금 벌써 두 번을 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안쪽으로 집어넣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번에 완벽히 뚫고 나간다면 장기적인 추세조차도 이제 241선 평균으로 봤을 때 추세 돌림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바닥 라인, 상단 라인이 계속 이제 갇힌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조만간 이 상단 라인을 뚫으면서 진행이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1년간 우리가 가지 못했던 그런 구간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천천히 템포를 가지면서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하락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모든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관련은 외국인 투자자가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또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런 뭐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KRX 300이라든지 그런 지표가 이제 지표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지표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보유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자체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주가를 누르거나 그런 평균 가격을 형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런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19,000원대를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상 이전에도 19,000원을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17,000원에서 19,300원을 찍기까지 단 4일 정도 거래가 되었을 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힘을 주기 시작하면 금방이라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천천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5월 월봉도 지금 이제 음봉을 끝내고 꼬리를 달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6월 월봉이 좋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 월봉선을 터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뚫고 나간다면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월봉도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6월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40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29만 주를 매수하면서 양매수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량은 500만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100만 주 이상을 매수해주면서 확실하게 지금 천천히 이렇게 매집을 해둔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갑자기 또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강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5월 19일부터 해서 정확하게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매도분을 채워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보시면 금융 투자가 17만 주, 금융 투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투신이 이제 4일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전에 그런 매도세를 좀 끝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연속으로 매도하지 않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또 19만 주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이전에 매도를 좀 반복하다가 잠깐 쉬어갔던 그 매수를 또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들 정도의 또 이런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또 며칠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기금 투자자가 또 공격적인 매수가 나온다면 이제는 6.5%를 넘어서 조금 더 추가로 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2만 주 매수하면서 3일 정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월 달은 시작이 좋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장이 또 열릴 텐데 이 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성상 항상 이제 옵션 만기까지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옵션 만기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때까지 이 움직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도 이제 옵션 만기 때 고점을 한번 찍고 이때도 옵션 만기 때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마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그 옵션 만기 기준으로 2천만 주 가까이 터졌었기 때문에 6월 다음 주 목요일 정도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의 상승이 아니라 이런 한전기술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테마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테마들이 상승세로 다시 좀 전환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움직임 지속이 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해외 에너지 시장도 지금 강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조금 급락을 하다가 안정화를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 관련 에너지 종목들에게 좀 상승세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 중에 IRA법에 대한 그런 예산이 계속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자체에서도 원전 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세에 그렇게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활성화가 좀 더 강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또 풍력과 가스터빈도 하지만 대표적인 또 원자력 이 원자로라든지 뭐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가압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은 계속 좋아진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제 옵션 만기가 아니고 MSCI 리밸런싱 당시 급격하게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동시호가에 모건서울과 JP모건, 신한증권이 좀 매도를 강하게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160만 주 가까이
공매도 잔고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다시 또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잔고가 1318만 주로 한 15만 주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일, 6월 5일 모두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10만 주 아래로 진행이 되면서 공매도 잔고가 지속적으로 또 줄어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틀 동안 또 외국인 투자자가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상환이 40만 주, 체결이 20만 주인데요. 상환이 20만 주 정도 추가로 되면서 2,978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 줄어들었다가 늘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천만 주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공매도 잔고가 다시 줄어들면서 대차 잔고도 같이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 1거래량이 비율이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6월 4일 3일자는 없는데요. 6월 5일자죠.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비중이 다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 추세는 이제는 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걱정은 단기간에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126만 주 플러스에서 122만 주 거의 유사했고요. 전날도 61만 주, 오늘도 122만 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보유율 자체도 12.5%를 회복을 했고요. 결국에는 11.8%에서 지금 12.5%로 다시 증가를 했고요. 이전에 13.1%까지 증가를 했던 보유에서 이렇게 감소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13%까지 또 보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13% 이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집중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JP모간 신한증권 이렇게 또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집계를 해보면 최근 5일 동안 모건서울이 36만 주를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가 또 이렇게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10일 동안 평균을 해보아도 이제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건서울도 적지 않게 매수를 다시 해주면서 이 외국인 증권사들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MSCI 비중이 증가를 했거나 그 다음에 KRX 300에 대한 그런 코스피 비중이 이 코스피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물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는 그 KRX에 대한 그런 비중이 또 조절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고요. 지금 이제 17,000원을 내일 또 이제 넘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좋은 분위기이긴 한데요. 지주사인 두산도 지금 10만 4천원을 넘어가면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도 마찬가지 오르락 내리락을 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눌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꾸준히 지금 추세를 올려가면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결국에는 6만원대부터 지금 10만원대까지 상승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도 계속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시카우죠. 네, 자회사 두산 밥캐시 이렇게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6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정고점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짝 올리면서 빠르게 올라갈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6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리면서 상당히 지금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21선을 태우면서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이때 이제 해결이 되면서 4만 원대부터 지금 6만 원대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은 6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을 지분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RS 계약이 해결된 지금 만약에 이제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새로운 자금이 필요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를 새로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수를 무리하게 늘린다라기보단 두산 밥켓에 대한 그런 주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딜을 통해서 금액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두산 밥켓에 대한 지분 가치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달릴 만큼 많이 높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산 밥켓에 대한 블록딜과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금성 이 자산이 있고 충분히 그런 추가적인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당이 된다면, 재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더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투자를 위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수주 전망이 지금 9조 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8조 6천억 정도를 회사에서 목표치로 내세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9조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외 수주를 쓸어 담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신한울 345기 건설 계약 2조 9천억,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1조 1,500억, 우즈베키스탄 액화천연가스 600억 등을 체결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쓸어 담았고요. 상반기 수주한 계약 금액으로는 4조 원대입니다. 4조 한 4천억 정도였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을 중심으로 최근 포트폴리오를 점차 다양화하고 있고 실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고 해상풍력과 가스터빈 사업 등에도 집중을 한 상태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대형 가스터빈 실증, 그 다음에 SMR, 설계 조달 시공 EPC 등 타겟 계약 PJT 및 이제 추가 발굴 노력으로 연간 수주 계약 확인 계획인 그 8조 8천억의 달성에 순항 중이다. 수익성이 좋은 원자력 수주 비중 확대로 중장기 이익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형 가스터빈 실증 사업은 지금 6천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SMR도 6천억 정도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인 한 3조 정도를 채워 나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회사의 누적 수주 금액이 올해 하반기 9조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또 관측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수주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업계 관계자와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도 지금 15조 원 이상이죠. 17조 원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저런 수주를 진행했을 때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보다 지금 수주가 더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일감이 계속 쌓여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보다 훨씬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런 대형 원전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으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런 APR 1400에 대한 모델을 수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이제 완벽하게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미국과 이제 체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산 스코다 파워가 또 포함이 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제작 역량이 미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수주해도 되고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자재는 이 생산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SMR 시장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연평균 1조 이상의 1조 2천억 이상의 그런 수주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가스터빈 실증 6천억 이상,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이 실증이 성공이 되면 우리나라에 매년 1조 이상의 그런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지금 이제 이 해상풍력이 다크호스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사업을 투자를 해왔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블레이드가 끼워지는 나셀 파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하부 구조물이라고 해서 모노파일이라고 또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두 파트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풍속 조건이기 때문에 해외는 이제 10m 이상의 기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7m per sec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낮은데, 그것을 이제 적용한 모델이 8메가와트급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실증 완료를 한 사업 모델입니다. 그것을 개발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12기를 보급 예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주 한림 해상풍력에 이제 그 8메가와트급 그 용량을 증가시키는 이제 이 법안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3메가와트급, 5메가와트급보다 좀 더 효율이 높은 8메가와트급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을 채워나갈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이 해상풍력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2년까지 2024년부터 해서 이 성장률을 보시면 아주 가파릅니다. 거의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하는 만큼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22년보다 2024년이 뭐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2024년부터 지금 시장 성장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5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해상풍력에 대한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시장을 또 준비하면서 이 오스테드라든지 아니면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이런 해상풍력의 강자들과 협력을 하면서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32년에는 25.9기가와트죠. 그래서 그만큼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우리 하나가 1400메가와트급 한 기가 1.4기가와트죠. 근데 25.9기가와트면 이 원전의 거의 18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8기 정도를 지금 해상풍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치적으로도 사실 이 땅도 넓지가 않고 이 부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용량이 떨어지는 5메가와트급, 3메가와트급을 무작위로 이렇게 꼽는 것보다는 용량을 늘리는 이런 대형 해상풍력을 좀 집약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향후 이제 8메가와트급 다음 12메가와트급, 16메가와트급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 가메사와 또 대형 해상풍력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저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사업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원자력 산업과 이렇게 수소 산업까지 밀어주면서 두산 퓨얼셀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 개가 또 이렇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곧 완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이제 이렇게 수소 충전소를 보급을 하면서 이제 수소 경제를 위한 준비를 지금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CCUS,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설비를 통해서 수소 에카플랜트의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그래서 블루 수소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를 해서 수소 생산하는 에카플랜트를 완공했기 때문에 그 수소를 판매할수록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성이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그런 건설에 대한 프로젝트 비중보다 좀 기자재 위주로의 비중이 커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익성이 높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로 인한 그런 부채 증가와 그 다음에 그런 부채를 막기 위한 도미노식 이런 또 계열사들을 팔아가면서 이 덩치를 줄이는 그런 상황은 다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좋은 상황 한번 즐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완벽한 자회사는 아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두산건설의 지분도 4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산건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에 대한 소식이 또 이제 들려오면 여러분들께도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의 별도 재물을 제가 보았을 때는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지금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이제 뼈를 깎으면서 두산건설을 살리려다가 여러 이제 이 재무가 많이 꼬였었는데요. 지금은 좀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